저게 사람이야, 산이야? 저런 미련한 뚱보가 굴러들어와 우리 집 기둥뿌리 아주 다 뽑아먹겠네. 찢어지게 가난한 김진사 댁이 빚잔치에 내몰리자 쌀 5가마니를 지참금으로 내준다는 말에 덥석 데리고 온 며느리 갑순이. 하지만 덩치가 산만하다는 이유로 신혼 첫날 밤부터 신랑에게 외면당하고 먼지 풀풀 날리는 창고 바닥으로 쫓겨납니다. 온 마을의 비웃음과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냉대. 하지만 그 굵직한 손가락 끝에서 조선 팔도를 뒤흔들 금덩이가 쏟아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썩어가는 비단 조각으로 고을 상권을 소나기에 쥐고 망해가던 집안을 금방석에 앉힌 기막힌 장사수완. 급기야 자신을 가두려던 탐관오리까지 제꾀에 빠뜨려 단칼에 요절을 내버리는데 큰 덩치 때문에 집안 기둥뿌리 뽑아먹겠다고 손가락질 받던 며느리. 하지만 이제는 온 집안을 금방석에 앉힌 든든한 가문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넝쿨째 굴러온 복덩이가 따로 없었던 셈이죠. 밤만 축내던 뚱보에서 조선 제1의 대행수가 된 갑순이의 화끈한 역전승. 그 통쾌한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달빛별빛 야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산만한 며느리. 저게 사람이야, 산이야? 애구머니나 저 덩치로 우리 집 쌀독 바닥낼 셈인가? 진사나리 정신 차리시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에 김진사는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만 두 발이 땅에 박혀버렸다. 건너 마을에서 쌀 5가마니를 지참금으로 보낸다기에 덥석 받아들인 며느리가 지금 대문을 넘어서고 있었는데 갑순이는 키가 장정 셋을 세워놓은 것만 했고 어깨는 장독대만큼 넓었다. 불끄레한 볼은 항아리만 하고 두 팔뚝은 절구공이보다 굵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당의 돌바닥이 쿵쿵 울렸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저절로 흔들렸다. 저것이 우리 며느리라니. 김진사의 입에서 신음 같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한때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으나 지금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지붕에 물이 새도 고칠 돈이 없는 처지였다. 그나마 쌀 5가마니라도 받아 당장 이번 달 이자를 막아보려던 계산이었는데 저 덩치를 먹여 살리려면 쌀 5가마니가 아니라 50가마니도 모자랄 판이었다. 아버님, 갑순이 올리옵니다. 며느리는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그 바람에 마루끝이 삐걱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 김진사는 허둥지둥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 됐네. 일어나게. 어서 일어나. 갑순이가 몸을 일으키자 그제야 김진사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둥그스름한 얼굴에 맑은 눈망울이 박혀 있었고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목소리는 뜻밖에도 조곤조곤하고 부드러웠다. 아버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김진사는 고개를 돌려 사랑채 쪽을 바라보았다. 하나뿐인 아들 도령은 방문을 굳게 닫은 채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중매쟁이가 며느리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도령은 혼사를 반대했었다. 글공부에만 매달리던 샌님 같은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며느리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는가. 도령아, 나와서 며느리 인사받거라. 김진사가 소리쳤지만 사랑채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갑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때 안채에서 시어머니가 나왔다. 어디 보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한참 동안 훑어보더니 혀를 찼다. 이게 무슨 꼴이냐? 저 덩치로 밥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어머님. 배우긴. 내 덩치만 한 소치 어디 있다고.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다시 안채로 들어가 버렸다. 갑순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다. 담장 너머에서는 마을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되고 있었다. 저 뚱보가 밥을 얼마나 처먹으려나. 김진산에 망하는 건 시간 문제겠어. 쌀독이 석 달도 못 가겠네. 아이고, 저런 걸 며느리로 들이다니. 갑순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다. 김진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일단 안채로 들어가 쉬거라. 시어머니께서 방을 일러주실 게다. 네, 아버님. 갑순이는 다시 한번 큰절을 올리고 안채로 향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김진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다. 이를 어쩐다. 쌀 5가마니 받자고 저런 걸 들였으니. 해가 기울어 저녁 무렵이 되었다. 갑순이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렸다. 솥뚜껑을 열 때마다 김진사는 가슴이 철렁했다. 저 큰 손으로 밥을 푸면 그릇이 산처럼 쌓일 게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뜻밖에도 갑순이는 정갈하게 상을 차렸다.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는 대신 적당히 담았고 반찬도 가지런히 놓았다. 김진사는 조금 안도하며 숟가락을 들었다. 그나저나 도령이 녀석은 아직도 방에 박혀 있구나.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갑순이는 조용히 일어나 사랑채로 향했다. 그리고 문 앞에 저녁상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도련님, 저녁 드십시오. 가거라. 안에서 퉁명스러운 대답이 들려왔다. 갑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정성껏 준비했사옵니다. 필요 없다 했다. 도령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갑순이는 입술을 깨물고 안채로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저것 봐라. 신랑이 싫어서 저러는 게야. 당연하지. 누가 저런 산만한 걸 아내로 맡고 싶겠어. 어머님. 갑순이가 조용히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저녁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마친 갑순이는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님, 제가 잘 곳이 어디옵니까? 잘 곳? 신방은 사랑채인데 도령이 문을 열어줄 것 같으냐? 일단 뒷마당 창고에서 자거라. 내일 다시 생각해보마. 네, 어머님. 갑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뒷마당으로 향했다. 창고 문을 열자 먼지가 풀썩 쏟아져 나왔다. 안에는 낡은 가마니와 깨진 항아리, 오래된 괴짝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갑순이는 가마니 하나를 펴고 그 위에 몸을 누였다. 육중한 몸이 가마니를 짓눌러 바닥이 그대로 느껴졌다. 차가운 기운이 등을 타고 올라왔다. 어둠 속에서 갑순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 동안 들었던 말들이 귓가에 되살아났다. 저게 사람이야, 산이야? 밤만 축낼 뚱보. 김진산에 망하는 건 시간 문제. 누가 저런 산만한 걸 아내로 맡고 싶겠어. 갑순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주먹을 불끈 쥔 갑순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좋아. 두고 보자. 갑순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달빛이 창고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그 큰 얼굴을 비췄다. 눈 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밥만 축낸다고? 쌀독을 바닥낸다고? 그래, 바닥내주지. 하지만 그 쌀독을 금으로 가득 채워 넣을 테다. 갑순이는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맑은 눈은 창고 구석구석을 훑어내고 있었다. 낡은 괴짝, 깨진 항아리, 먼지 쌓인 자루들. 그때 구석에 놓인 큰 괴짝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갑순이는 기어가서 괴짝 뚜껑을 열어보았다. 뚜껑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희미한 달빛 아래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이건 갑순이의 눈이 커졌다. 괴짝 안에는 낡고 빛바랜 천 조각들이 가득했다. 손으로 만져보니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비단이었다. 비단이 왜 여기에? 갑순이는 천 조각을 하나 꺼내 달빛에 비춰보았다. 곰팡이가 피고 색이 발해 있었지만 천의 결은 여전히 고왔다. 무늬도 정교했다. 갑순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이제 슬픔도 분노도 아닌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의 미소였다. 이거로구나. 갑순이는 비단 조각을 품에 안고 다시 가만히 위에 누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벌써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밖에서는 마을 개들이 짖어대고 담장 너머로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오늘 본 산만한 며느리 이야기를 하며 비웃고 있을 게 분명했다. 사랑채에서는 도령이 여전히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창고에서 자는지 말지 관심도 없는 듯했다. 안채에서는 김진사 부부가 한숨 쉬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이 집안을 다 일으켜 세우겠어. 나를 무시한 것들 두고 봐라. 갑순이는 비단 조각을 꼭 껴안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그려나갔다. 창고 밖에서는 여전히 개들이 짖어대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왔다. 하지만 갑순이는 조금도 춥지 않았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날 밤 신랑에게 외면당하고 창고에서 잠든 산만한 며느리.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이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꽃은 곧 김진산의 집안 전체를, 아니 고을 전체를 뒤흔들 터였다. 동틀 무렵 갑순이는 눈을 떴다. 가만히 위에서 잔 탓에 온몸이 뻐근했지만 표정은 오히려 생기가 넘쳤다. 손에는 여전히 어젯밤 발견한 비단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갑순이는 조심스럽게 괴짝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햇살이 창고 안으로 비쳐들자 비단 조각들의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자주색. 비록 세월의 빛이 바랬지만 그 고운 결은 여전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갑순이는 비단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크기도 제각각이고 상태도 들쭉날쭉했지만 갑순이의 눈에는 이미 완성품이 보이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갑순아, 일어났으면 나와서 아침상이나 차려라. 네, 어머님. 갑순이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부엌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창고에서 잤다며? 추웠겠구나. 말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부드러웠다. 괜찮사옵니다, 어머님. 갑순이는 부지런히 움직여 아침상을 차렸다. 밥을 정갈하게 담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밥을 푸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라, 밥을 제법 담는구나. 친정에서 배웠사옵니다. 아침을 먹은 김진사는 사랑채 쪽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도령은 여전히 문을 열지 않고 있었다. 갑순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제가 도련님께 진지 갖다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그래, 가보거라.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라. 갑순이는 도령의 아침상을 들고 사랑채로 향했다. 문 앞에 상을 내려놓고 두드렸다. 도련님, 아침 진지 드십시오.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갑순이는 잠시 기다렸지만 여전히 조용했다. 도련님, 문 앞에 두고 가겠사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거라.
갑순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안채로 돌아왔다.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마친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다. 갑순이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잠깐 창고에 다녀와도 되겠사옵니까? 그래, 다녀와라. 갑순이는 부엌에서 바늘과 실을 챙겨 창고로 향했다. 문을 닫고 괴짝을 열자 비단 조각들이 햇살에 반짝였다. 자, 시작해볼까? 갑순이는 비단 조각 하나를 들어 펼쳤다. 붉은색 비단이었는데 한쪽 귀퉁이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갑순이는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잘라내고 깨끗한 부분만 골라 작은 사각형으로 재단했다. 바늘에 실을 꿰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시작했다. 그 육중한 손이지만 바늘을 쥔 손놀림은 나비처럼 가볍고 정교했다. 복주머니의 몸체가 만들어지고 매듭이 더해지고 수가 놓여졌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갑순이의 손에는 복주머니 3개가 완성되어 있었다. 손이 느린 편이 아니었지만 낡은 비단을 살려 쓰는 작업은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자. 갑순이는 완성한 복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쌌다. 이튿날 아침 갑순이는 또다시 3개의 복주머니를 더 만들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잠깐 마을에 다녀오겠사옵니다. 마을에? 뭐하러? 만든 물건을 팔아볼까 합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뭘 판다고? 그 덩치 끌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 텐데. 그래도 해보겠사옵니다. 김진사도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야, 장사가 그리 쉬운 게 아니란다. 한 번만 해보게 해주십시오, 아버님. 갑순이는 큰 절을 올리고 대문을 나섰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수군거렸다. 저 뚱보가 또 어딜 가는 거야? 하지만 갑순이는 개의치 않고 묵묵히 걸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 대문을 두드렸다. 누구시오? 문지기가 나왔다가 갑순이의 덩치를 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다. 안방마님을 뵙고 싶사옵니다. 좋은 물건을 가져왔사옵니다. 문지기는 머뭇거리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안방마님이 직접 나왔다. 뭘 가져왔다는 게요? 안방마님은 갑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하지만 갑순이가 보자기를 풀자 표정이 달라졌다. 이게 뭐요? 복주머니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이지요. 안방마님은 복주머니 하나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비단의 결이 고왔고 수놓인 무늬도 정교했다. 제법인데요? 얼마요? 한 개의 은자 3냥이옵니다. 3냥? 비싸네요. 마님, 이건 그냥 복주머니가 아니옵니다. 갑순이는 복주머니를 안방마님의 손에 살며시 쥐어주며 속삭이듯 말했다. 보십시오. 이 수노인 학이 아들을 물고 오는 형상 아니겠사옵니까? 제가 정성껏 복을 빌며 만든 것이옵니다. 안방마님의 눈이 커졌다. 그 집은 딸만 셋을 낳고 아들이 없어 늘 고민이었기 때문이다. 정말이요? 한번 차보십시오, 마님. 후회 없으실 겁니다. 안방마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나 주시오. 감사옵니다, 마님. 갑순이는 복주머니 하나를 건네고 은자 3냥을 받았다. 생애 처음 번 돈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집으로 돌아온 갑순이는 은자 3냥을 김진사 앞에 내려놓았다. 아버님, 한 개 팔았사옵니다. 김진사는 은자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 정말 팔았구나.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큰둥했다. 겨우 은자 3냥으로 뭘 하겠니? 우리 집 빚이 얼만데. 천천히 갚아나가겠습니다. 어머님.
그날부터 갑순이는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창고에서 바느질을 했다. 하루에 서너 개씩 복주머니를 만들어냈다. 열흘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안방마님이 이웃 마님 한 명을 데려온 것이다. 이 사람이 복주머니를 사고 싶다는구려. 감사옵니다, 마님. 보름이 지나자 갑순이는 은자 40냥을 모았다. 김진사는 그 돈으로 쌀을 사고 급한 이자를 갚았다. 며느리야, 고맙구나. 아직 멀었사옵니다, 아버님. 한 달이 지나자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마을 부잣집 마님 5~6명이 단골이 되었고 갑순이는 하루에 5개씩 복주머니를 만들어냈다. 김진산의 며느리가 손재주가 좋다던데? 그래, 복주머니가 제법이더라.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갑순이를 뚱보 며느리라고 놀렸다. 장사가 조금 되는 것과 인정받는 것은 별개였다. 2달째에 접어들자 갑순이는 복주머니뿐 아니라 놀이개도 만들기 시작했다. 조금 더 복잡한 물건이었지만 값도 더 받을 수 있었다. 놀이개 한 개에 은자 5냥이옵니다. 오, 이거 예쁘네요. 단골 마님들이 놀이개를 사갔고 갑순이의 수입은 조금씩 늘어났다. 그 사이 도령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문도 열지 않던 도령이 이제는 가끔 밖으로 나와 마당을 거닐었다. 갑순이와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3달째 갑순이는 은자 150냥을 모았다. 김진사는 그 돈으로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다. 며느리야, 정말 고맙구나. 내가 우리 집을 살리고 있어. 아직 멀었사옵니다, 아버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도 이제는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졌다. 갑순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나물 무쳤다. 많이 먹어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넉 달째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이웃 마을 상인 하나가 찾아온 것이다. 김진사 댁 며느리가 여기 계시오? 제가 갑순이옵니다. 소문 들었소? 복주머니를 잘 만든다지요? 내가 한양으로 물건을 나르는 보부상인데 당신 물건을 팔아볼 수 있겠소? 갑순이의 눈이 반짝였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한 달에 10개씩만 납품해 주시오. 한양 양반댁 마님들이 좋아할 것 같소? 알겠사옵니다. 갑순이는 보부상과 계약을 맺었다. 이제 한 달에 은자 30냥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었다. 5달째 소문은 이웃 마을 전체로 퍼졌다. 갑순이의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갑순이는 밤낮 없이 바느질을 했다. 도련님, 차 한 잔 드시겠사옵니까? 어느 날 저녁 갑순이가 창고에서 일하고 있을 때 도령이 찾아왔다. 아, 그래. 도령은 갑순이가 내민 차를 받아 마셨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수고가 많구려. 아니옵니다, 도련님. 그동안 미안했소. 도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너무 편협했소. 당신의 겉모습만 보고 외면했소. 도련님, 용서해 주시오. 갑순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사옵니다, 도련님.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마주보며 서 있었다. 3달 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6달째 한양에서 큰 상단의 중간 상인이 찾아왔다. 김진사 댁 며느리를 찾아왔소. 제가 갑순이옵니다. 한양에서 당신 물건 소문이 자자하오. 우리 상단과 정식 거래를 하고 싶은데 한 달에 50개씩 납품할 수 있겠소? 할 수 있사옵니다. 한 개에 은자 5냥씩 치르겠소. 갑순이는 숨을 삼켰다. 한 달에 250냥이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돈이었다. 감사합니다. 계약을 마친 갑순이는 김진사에게 달려갔다. 아버님, 한양 상단과 계약했사옵니다. 정말이냐?
이제 한 달에 250냥이 들어옵니다. 김진사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며느리야,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웠구나. 하지만 갑순이는 차분했다. 아직 시작일 뿐이옵니다, 아버님. 더 크게 키워야 합니다. 6달이 지나는 동안 김진산의 집은 조금씩 변해갔다. 지붕을 수리하고 쌀독을 채우고 빚도 거의 다 갚았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김진산의 며느리 생각보다 대단하던데? 그래, 저 덩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나오는 거였어. 하지만 여전히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봤자 뚱보는 뚱보지. 갑순이는 그런 말들을 흘려들었다. 중요한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실력이었다. 그리고 이제 곧 갑순이의 진짜 실력이 시험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7달째가 되자 김진산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빚은 모두 갚았고 쌀독에는 쌀이 넘쳐났다. 담장도 말끔히 수리했고 지붕의 기와도 새로 올렸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집안 분위기였다.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고 김진사는 며느리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다. 우리 며느리만 한 복덩이가 어디 있겠나? 도령도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이제는 저녁이면 창고로 찾아와 갑순이와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은 주문이 많았소? 네, 도련님. 한양에서 추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몸은 괜찮소?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도령의 걱정에 갑순이는 미소 지었다. 괜찮사옵니다.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령은 용기를 내어 갑순이의 손을 잡았다. 갑순이. 네, 도련님. 이제 사랑채로 오시지 않겠소? 더 이상 창고에서 주무실 필요가 없지 않소? 갑순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도련님, 미안했소. 정말 미안했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싶소. 갑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도련님. 그날 밤 갑순이는 처음으로 사랑채로 들어갔다. 3달 전 신혼 첫날 밤에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하게 된 것이다. 8달째 갑순이의 장사는 더욱 번창했다. 한양뿐 아니라 다른 고을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달에 100개씩 납품할 수 있소? 할 수 있사옵니다. 갑순이는 이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많아졌다. 시어머니와 마을 아낙네 2명을 고용해 함께 일했다. 갑순아, 이 매듭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니? 네, 어머님. 잘하셨습니다. 갑순이는 사람들을 가르치며 일을 나눴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 특히 술을 놓는 일은 직접 했다. 9달째 소문은 고을 전체로 퍼졌다. 김진산의 뚱보 며느리가 한 달에 은자 400냥이 넘게 번다는 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갑순이를 보며 손가락질 대신 인사를 했다. 갑순이 마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갑순이는 교만하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했다. 마님이라니요. 저는 그냥 갑순이옵니다. 그런 태도가 오히려 사람들의 존경을 샀다. 저 마님은 덩치만 큰 게 아니라 마음도 크시구만. 10달째 갑순이의 물건은 팔도강산에 소문이 났다.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심지어 평안도에서도 주문이 들어왔다. 김진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며느리야,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됐구나. 아직 멀었사옵니다, 아버님. 뭐가 멀었단 말이냐? 이만하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 아니냐? 하지만 갑순이의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아버님, 나무가 크면 바람을 더 많이 맞는 법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장사가 잘 되면 시기하는 사람도 생기는 법이옵니다. 김진사는 손을 내저었다.
에이, 누가 우리를 시기하겠니? 며느리 내가 정직하게 장사했는데. 하지만 갑순이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다. 고을의 이방은 갑순이의 소문을 듣고 이를 갈고 있었다. 김진산의 며느리가 한 달에 400냥을 번다고? 그렇답니다, 나리. 이방은 탐욕스럽기로 고을에서 소문난 인물이었다. 상인들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세금을 착복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계집 주제에 돈을 그리 벌다니.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게다. 이방의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날이 그 며느리를 조사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사? 좋지. 일단 전현이 어떻게 장사하는지 알아봐라. 알겠사옵니다, 날이. 며칠 후 수아가 돌아와 보고했다. 날이 김진산의 며느리는 낡은 비단으로 복주머니를 만들어 파는 것 같습니다. 낡은 비단? 그걸로 어찌 그리 많은 돈을 벌 수 있단 말이냐? 손재주가 뛰어나고 말솜씨도 좋다고 합니다. 마님들을 홀려서 비싸게 파는 것 같습니다. 이방은 턱을 쓰다듬었다. 그렇다면 전현한테서 장사 비법을 빼앗으면 되겠구나. 하지만 날이 전현이 순순히 넘겨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억지로라도 빼앗아야지. 이방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일단 전현을 압박해봐라. 세금을 더 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장사 허가를 문제 삼든지. 알겠사옵니다, 날이. 11달째 갑순이는 장에 나갔다가 낯선 관속과 마주쳤다. 김진사 댁 며느리가 당신이요? 그렇다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방 나리께서 부르십니다. 당장 관가로 가시오. 갑순이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사옵니다. 관가로 간 갑순이는 이방 앞에 섰다. 이방은 갑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소문대로 덩치가 산만하구나. 날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내가 장사를 한다며? 그렇다옵니다. 장사를 하려면 세금을 내야지. 한 달에 은자 100냥씩 내거라. 갑순이는 눈을 크게 떴다. 100냥이라니요? 그건 너무 과하지 않사옵니까? 과해. 내가 한 달에 400냥을 번다며? 그럼 100냥쯤 낼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날이 다른 상인들은 그렇게 많이 내지 않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다른 상인들이고 너는 너다. 싫으면 장사를 접어라. 이방은 협박조로 말했다. 갑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사옵니다.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순순히 들으면 되지. 이방은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갑순이의 눈빛은 차가웠다. 집으로 돌아온 갑순이는 김진사에게 사실을 말했다. 아버님, 이방나리가 세금을 한 달에 100냥씩 내라고 합니다. 뭐라고? 100냥? 김진사는 분노했다. 그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다른 상인들은 10냥도 안 내는데. 저도 압니다, 아버님. 하지만 일단 내겠다고 했습니다. 왜? 항의했어야지. 갑순이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버님, 지금은 참아야 할 때입니다. 이방 나리는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지금 건드리면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쩔 셈이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갑순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날 밤 갑순이는 창고에서 특별한 괴짝을 하나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뭔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해. 갑순이는 장부를 펼치고 지난 10달 동안의 거래 내역을 꼼꼼히 적어나갔다.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물건을 팔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냈는지 증거를 남겨야 해. 만약 이방이 거짓 누명을 씌우려 한다면 이걸로 막아야 해. 그리고 괴짝 한쪽에는 이상한 뿌리 하나를 넣어두었다. 도라지였다.
산삼 모양으로 정교하게 깎은 도라지. 이것도 쓸 날이 올지 모르지. 갑순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괴짝을 닫았다. 한편 이방은 여전히 탐욕을 멈추지 않았다. 세금으로 백냥을 받았지만 만족하지 못했다. 전현한테서 더 뜯어내야겠어. 이방은 다시 수아를 불렀다. 저 며느리를 더 압박해봐라. 장사 비법을 넘기라고. 하지만 날이 전현이 순순히 넘겨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무언가 꼬투리를 잡아야지. 거짓 장부라도 만들어서 나랏돈을 빼돌렸다고 누명을 씌워라. 날이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내가 이 고을의 이방이다. 내 말이 곧 법이야.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사옵니다, 날이. 며칠 후 이방은 거짓 장부를 만들었다. 관청 비단 100피를 빼돌렸다는 내용이었다. 날짜도 교묘하게 조작했다. 이제 전현을 잡아넣을 준비가 다 됐구나. 이방은 음흉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방은 몰랐다. 갑순이가 이미 그의 계략을 눈치채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12달째가 되던 어느 날 갑순이는 장에서 단골 상인을 만났다. 갑순이 마님, 조심하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상인이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다. 이방나리가 마님을 잡아넣으려 한다는 소문이 돕니다. 거짓 장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갑순이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갑순이는 곧장 창고로 향했다. 그리고 준비해둔 괴짝을 열어 확인했다. 이제 곧 쓸 날이 오겠구나. 갑순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산만한 덩치의 순박한 며느리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냉철한 장사꾼이 서 있었다. 덫은 이미 놓았어. 이제 먹잇감이 걸려들기만 하면 돼. 밤이 깊어갔다. 창고 밖에서는 도령의 발소리가 들렸다. 갑순이 자러 안 오시오? 곧 가겠사옵니다, 도련님. 무슨 일 있소? 요즘 표정이 좋지 않은데. 갑순이는 문을 열고 도령을 바라보았다. 도련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주시오. 나도 돕고 싶소. 갑순이는 도령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고맙사옵니다, 도련님. 하지만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갑순이, 믿어주십시오. 제가 꼭 이겨낼 테니. 도령은 갑순이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 속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갑순이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한밤중 김진산의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라. 관가에서 나왔다. 드디어 이방이 움직인 것이다. 하지만 갑순이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갑순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대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이방이 관속 5~6명을 거느리고 서 있었다. 횃불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음험한 미소로 일그러져 있었다. 김진사, 내 며느리를 내놓아라. 김진사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와 허둥댔다.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날이? 내 며느리가 나랏돈을 빼돌렸다. 당장 잡아가겠다. 나랏돈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방은 품에서 장부 하나를 꺼내 펼쳐 보였다. 이것 봐라. 관청 비단 100피를 빼돌린 기록이 여기 다 있다. 김진사는 장부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며느리는 창고에 있던 낡은 비단으로 장사한 것뿐입니다. 닥쳐라.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헛소리냐? 그때 안채에서 갑순이가 나왔다. 그는 침착하게 옷매무새를 고쳐 입고 이방 앞에 섰다. 날이 무슨 일이십니까? 이방은 갑순이를 보며 비웃었다.
2년 내가 나랏돈을 빼돌렸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사옵니다. 모른다고? 이 장부를 봐라. 갑순이는 장부를 받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 얼굴에는 놀라움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나리, 이 장부는 거짓이옵니다. 뭐라고? 제가 쓴 것도 아니고 내용도 사실이 아니옵니다. 이방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감히 관가의 장부를 거짓이라고? 증거가 있사옵니다. 갑순이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또 다른 장부가 나왔다. 이것이 제가 지난 12달 동안 기록한 진짜 장부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팔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이방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다. 내가 만든 장부를 누가 믿겠느냐? 그럼 나리께서 가지고 오신 장부는 믿을 만하십니까? 갑순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나리, 그 장부의 종이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방이 장부를 다시 펼치자 갑순이가 설명했다. 그 종이는 작년에 새로 나온 한양산 종이옵니다. 하지만 장부에 적힌 날짜는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어찌 작년 종이에 기록할 수 있겠사옵니까? 주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하네. 이방이 거짓 장부를 만든 거 아냐? 이방은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시끄러워. 내년을 일단 옥에 가두고 보자. 관속들이 갑순이를 잡으려 했다. 그때 도령이 사랑채에서 뛰쳐나왔다. 잠깐, 제 아내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비켜라. 내 아내는 죄인이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어찌 죄인이라 하십니까? 도령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관속들에게 밀쳐졌다. 갑순이는 도령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도련님, 괜찮사옵니다. 순순히 따르겠습니다. 갑순이는 관속들에게 이끌려가면서도 이방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빛이 담겨 있었다. 날이 사또 앞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두고 보자. 갑순이는 관가의 옥에 갇혔다. 좁은 옥방은 갑순이의 큰 덩치에 비좁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갑순이는 벽에 기대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한편 김진산에는 난리가 났다. 도령은 밤새 사또에게 올릴 탄원서를 쓰고 있었고 김진산은 아는 양반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했다. 제발 우리 며느리를 도와주시오. 하지만 이방의 세도를 아는 양반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김진사, 이방을 건드리면 나도 화를 입을 수 있네. 미안하지만 도울 수가 없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옷을 껴안고 울었다. 갑순아, 우리 갑순아. 이게 다 우리 잘못이야. 이튿날 아침, 이방이 옥방을 찾아왔다. 그는 갑순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비웃었다. 2년, 이제 내 꼴이 말이 아니구나. 날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갑순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왜긴 뭐가 왜야. 내 장사가 탐나서지. 이방은 이제 아예 본색을 드러냈다. 2년 옥에서 썩고 싶지 않으면 내 말을 들어라. 내 장사 비법과 거래처를 모두 나한테 넘겨. 그럼 이 일을 없던 것으로 해주마. 갑순이는 고개를 들어 이방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게 나리의 진짜 목적이었군요. 그렇다. 어차피 계집이 장사해봤자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차라리 나한테 넘기고 편하게 살아라. 갑순이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입을 열었다. 날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제안? 이방의 눈빛이 반짝였다.
사실 제게는 장사 비법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 있사옵니다. 더 귀한 거? 천년 묵은 산삼 거래권이옵니다. 이방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천년 묵은 산삼? 네, 나리. 제가 한양 큰 상당과 은밀히 연결된 거래권이 있사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을 구할 수 있는 권리지요. 이방은 침을 삼켰다. 천년 묵은 산삼이라면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었다. 정말이냐? 거짓말이 아니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 저를 이렇게 가두셔서는 거래를 할 수가 없사옵니다. 갑순이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제가 옥에 갇혀 있으면 한양 상당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고 그러면 산삼 거래권도 사라지는 것이옵니다. 이방은 탐욕에 눈이 멀어 생각이 짧아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게냐? 나리께서 저를 풀어주시고 제가 산삼 거래를 성사시키면 그 산삼을 나리께 드리겠사옵니다. 그 대가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방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탐욕이 이성을 이겼다. 좋다. 하지만 내가 나를 속이면 가만두지 않겠다. 감사합니다, 나리. 갑순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나리, 그럼 제가 산삼을 가져올 때까지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이 일은 비밀로 해 주십시오. 알았다. 하지만 빨리 가져와라. 이방은 갑순이를 옥에서 풀어주었다. 갑순이는 집으로 돌아와 곧장 창고로 향했다. 도련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갑순이, 무슨 일이 있었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준비할 것이 있사옵니다. 갑순이는 창고에서 특별한 괴짝을 꺼냈다. 그 안에는 산삼 모양으로 정교하게 깎은 도라지가 들어 있었다. 이제 이걸 쓸 때가 왔구나. 갑순이는 도라지를 고급 비단으로 싸서 화려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난 12달 동안 모아둔 이방의 비리 증거들을 깔았다. 상인들에게서 받은 뇌물 기록, 세금을 착복한 내역, 억울하게 괴롭힌 사람들의 명단, 모두 상인들에게서 직접 들어 적어둔 것들이었다. 완벽해. 갑순이는 상자를 들고 이방을 찾아갔다. 날이 산삼을 가져왔사옵니다. 이방의 눈이 번쩍 떠졌다. 정말이냐? 어디 보자. 갑순이는 상자를 이방에게 건넸다. 날이, 이것은 매우 귀한 것이니 사또 앞에서 여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그래야 나리의 공로도 인정받으실 수 있사옵니다. 사또 앞에서? 네, 나리. 나리께서 이토록 귀한 산삼을 나라에 진상하신다면 큰 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방은 탐욕에 눈이 멀어 갑순이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럼 내일 사또 앞에서 내 죄를 묻는 신문 때 이것을 공개하겠다. 감사합니다, 나리. 갑순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덫에 걸렸어. 그날 밤 갑순이는 김진사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내일 관가에서 신문이 있을 것입니다. 며느리야, 괜찮겠느냐?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무슨 준비? 갑순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방나리가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도령도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갑순이, 정말 괜찮겠소? 도련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갑순이는 도령의 손을 잡았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장사만 한 게 아니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 이방나리의 비리 증거들이옵니다. 상인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들을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도령은 놀라서 갑순이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런 것까지 준비했단 말이오?
장사꾼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친정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갑순이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방나리 같은 탐욕스러운 사람은 언젠가 제 장사를 빼앗으려 할 거라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껴안으며 울었다. 갑순아,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얼마나 미안하냐. 아니옵니다, 어머님. 저도 이 집안의 며느리인걸요. 다음 날 아침 관가 마당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다. 김진산의 뚱보 며느리가 신문 받는다는 소문에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든 것이다. 사또가 자리에 앉고 이방이 그 옆에 섰다. 이방의 손에는 갑순이가 준 화려한 상자가 들려 있었다. 갑순이는 관속들에게 이끌려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침착하고 담담했다. 사또가 물었다. 저 부인이 나랏돈을 빼돌렸다는 게 사실이요, 이방? 그렇다옵니다, 사또나리. 이방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거짓 장부를 내밀었다. 이 장부를 보십시오. 전현이 관청 비단을 훔쳐 장사한 기록이 다 있사옵니다. 사또가 장부를 받아 훑어보았다. 이게 사실이요? 갑순이는 고개를 들어 또렷하게 대답했다. 아니옵니다, 사또나리. 그 장부는 거짓이옵니다. 거짓? 네, 나리. 그 장부의 종이를 자세히 보십시오. 작년에 나온 새 종이에 1년 전 날짜가 적혀 있사옵니다. 이것이 위조된 증거입니다. 사또가 장부를 다시 살피자 표정이 굳어졌다. 오, 정말이구려. 이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또나리. 그건 아마 실수로 장부를 위조했다는 말이오? 사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이방은 당황해서 갑순이를 노려보았다. 전현이 교묘하게 말을 꾸미는 것입니다. 갑순이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나리, 이방 나리께서는 제 장사를 빼앗기 위해 거짓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뭐라고? 어제 옥방에서 이방 나리께서는 제게 장사 비법을 넘기라고 협박하셨습니다. 마당이 술렁였다. 사또가 이방을 노려보았다. 이방, 이게 사실이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방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갑순이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리, 이방 나리께서는 제게 천년 묵은 산삼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저를 풀어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죄인이라면 왜 저를 풀어주셨겠사옵니까? 그건 이방이 변명하려 했지만 갑순이가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리, 저 상자를 열어보십시오. 사또가 이방에게 명했다. 이방, 상자를 이리 내놓으시오. 사또나리. 이건 제가. 어서 내놓으시오. 이방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사또에게 건넸다. 사또가 상자를 열자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다. 상자 안에는 산삼처럼 보이는 것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사또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산삼이 아니었다. 이건 도라지 아니오? 그렇다옵니다, 나리. 갑순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이방 나리께 산삼을 드린다고 한 적이 없사옵니다. 다만 산삼 거래건이 있다고만 했지요. 하지만 이방 나리께서는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말을 곡해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사또가 도라지를 들어 올리자 그 밑에 깔린 문서들이 드러났다. 이건 또 뭐요? 나리, 그것은 이방 나리의 비리 증거들이옵니다. 갑순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장사하면서 상인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방 나리께서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고 세금을 착복했는지 모두 적혀 있사옵니다. 사또가 문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자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방,
내가 이토록 악독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사또 나리, 저는 이 방이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다. 갑순이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나리, 문서에 적힌 상인들을 불러 확인해 보십시오. 모두 사실일 것입니다. 사또는 관속에게 명했다. 당장 상인들을 잡아오너라. 상인들이 끌려와 하나하나 확인한 결과 문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다. 맞습니다. 사또 나리. 이방 나리께서 저에게 은자 10량을 뇌물로 받으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세금을 더 내라고 협박하셨습니다. 이방의 얼굴은 제가 되어 있었다. 사또는 이방을 노려보며 호통쳤다. 이방, 내가 감히 백성들을 착취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느냐? 사또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이방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사또는 단호했다. 이방을 당장 포박하라. 관속들이 이방을 묶었다. 이방은 발악하며 갑순이를 노려보았다. 2년, 내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갑순이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리께서 스스로 탐욕에 빠지신 것입니다. 장사꾼은 신용을 먹고 살고 관리는 청렴을 먹고 사는 법. 신용 없는 장사꾼은 망하면 그만이나 청렴 없는 관리는 나라를 망치는 법입니다. 사또는 갑순이를 보며 감탄했다. 부인, 그대는 정녕 범상치 않은 사람이요. 지혜와 담대함이 남자 못지않소. 과찬이십니다, 나리. 이방이 착복한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그가 괴롭힌 상인들에게 돌려주겠소. 그리고 부인에게는 고을의 상권을 관리할 권한을 주겠소. 구경꾼들이 박수를 쳤다. 갑순이는 깊이 절했다. 감사합니다, 나리. 대문 밖에서 도령과 김진사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갑순이를 본 도령이 달려와 껴안았다. 갑순이, 정말 대단하오. 김진사와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렸다. 며느리야, 내가 우리 집안을 지켰구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갑순이를 우러러보며 말했다. 저 마님이 이 고을을 구했어. 뚱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분이셨구나. 갑순이는 그들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다음을 바라보고 있었다. 팔도를 주름잡다. 고을의 상권을 맡게 된 갑순이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복주머니와 놀이개뿐 아니라 비단옷, 자수병풍, 화려한 보석함까지 만들어냈다. 한양뿐 아니라 전국으로 팔겠습니다. 갑순이는 각 지방의 큰 상단들과 계약을 맺었다.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함경도, 팔도강산에 갑순이의 물건이 팔려나갔다. 1년이 지나자 김진산에는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이 되었다. 지붕을 기와로 새로 올렸고 사랑채를 늘렸으며 하인도 여럿 두었다. 며느리야, 이제 충분하지 않으냐? 김진사가 물었지만 갑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이제 도련님을 과거에 보내야 합니다. 과거? 네, 장사로만 성공해서는 진짜 명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도련님께서 벼슬을 하셔야 우리 집안이 대대손손 이어집니다. 도령은 놀라서 갑순이를 보았다. 나를 과거에 보내겠다고? 그렇다옵니다, 도련님. 도련님께서는 그동안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 실력을 보이실 때입니다. 갑순이는 도령을 위해 최고의 스승을 모셔왔고 공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했다. 도령은 감격해서 갑순이의 손을 잡았다. 고맙소, 갑순이.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쓸모없는 샌님으로 살았을 거요. 도련님께서는 원래 실력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기회가 없으셨을 뿐이지요. 2년 후 도령은 과거에 급제했다. 고을 전체가 축하 잔치로 들썩였다. 김진사댁 도련님이 급제하셨대. 며느리가 집안을 일으키더니 이제 과거까지.
김진사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며느리야, 이 모든 게 내 덕분이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대행수의 탄생. 도령이 벼슬을 하게 되자 갑순이는 더욱 큰 꿈을 꾸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상단을 하나로 묶는 대행수가 되는 것이었다. 각 지방의 특산물을 모아 한양으로, 한양의 물건을 지방으로. 이렇게 하면 모두가 이익을 봅니다. 갑순이는 전국을 돌며 상인들을 설득했다. 그 육중한 몸으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발품을 팔았다. 갑순이 마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함께 힘을 합칩시다. 상인들이 하나둘 갑순이를 따르기 시작했다. 3년이 지나자 갑순이는 팔도강산을 주름잡는 대행수가 되었다. 이제 조선 땅에 갑순이 마님 손 안 거친 물건이 없다네. 정말 대단한 분이야. 갑순이는 돈을 벌수록 더 많이 나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어려운 상인들에게 미천을 빌려주었다. 마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을 것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도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갚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갑순이를 어질고 지혜로운 대행수라 칭송했다. 제8장 명문가의 반열에 도령은 벼슬길에서도 승승장구했다. 청렴 결백하고 백성을 아끼는 관리로 소문났다. 저희 사또님은 김진사댁 도련님이십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지요. 갑순이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자신의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10년이 지나자 김진사네는 명실상부한 명문가가 되었다. 갑순이와 도령 사이에는 아들 셋, 딸 둘이 태어났다. 모두 총명하고 효성스러운 아이들이었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옛날에 정말 창고에서 주무셨어요? 큰아들이 물었다. 김진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단다. 내 어머니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모두에게 무시당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단다. 우와,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존경하며 자랐다. 갑순이는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과 실력이란다. 네, 어머니. 제구장. 시련을 딛고.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갑순이가 50살이 되던 해 큰 흉년이 들었다. 전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다. 마님, 이러다가는 상단이 모두 망합니다. 상인들이 불안해했지만 갑순이는 침착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쌀을 풀어 백성들을 도웁시다. 하지만 마님,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백성들이 살아야 나중에 장사도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 곧 우리의 미천입니다. 갑순이는 자신의 재산을 털어 쌀을 풀었다. 전국의 상인들도 갑순이를 따라 백성을 도왔다. 갑순이 마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 정말 하늘이 내린 분이야. 흉년이 지나고 풍년이 들자 백성들은 갑순이에게 더욱 감사했다. 장사는 전보다 더 번창했다. 보십시오. 백성을 돕는 것이 결국 우리를 돕는 길입니다. 상인들은 갑순이의 지혜에 감탄했다. 갑순이가 60살이 되던 해 온 고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열었다. 갑순이의 회갑잔치였다. 도령은 이제 높은 벼슬에 올라 있었고 아들들도 모두 과거에 급제했다. 딸들은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 김진사는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를 껴안았다. 갑순아, 내가 없었다면 우리 집안은 진작 망했을 게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를 받아주셨기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이 갑순이를 칭송했다. 갑순이 마님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훌륭한 장사꾼이십니다. 지혜와 덕을 겸비하신 분이지요. 갑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비웃던 분들조차도 제게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뚱뚱하다고 무시당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와 끈기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갑순이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잔치가 끝나고 갑순이는 도령과 함께 마당을 거닐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도련님, 행복하십니까? 물론이요, 갑순이. 당신 덕분에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소. 저도 행복합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도령은 갑순이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아내로 맞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저도 도련님을 남편으로 모신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세월이 흘러 갑순이는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손주들이 무릎에 앉아 물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셨어요? 갑순이는 손주들을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다.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사람들이 뚱보라고 놀릴 때도, 신랑이 외면할 때도, 창고에서 혼자 잘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 대신 준비했지. 언젠가 기회가 오면 보여주겠다고. 우와, 할머니 멋있어요. 너희들도 할 수 있단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라. 준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온단다.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갑순이가 80이 되던 해 온 조선이 슬퍼했다. 갑순이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하지만 평화롭게 잠든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장례식에는 팔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왕도 사신을 보내 조의를 표했다. 갑순이 마님은 조선의 자랑이었습니다. 마님 덕분에 저희가 먹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갑순이를 추모하며 눈물을 흘렸다. 갑순이의 묘 앞에는 큰 비석이 세워졌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혜와 덕으로 팔도를 이끈 대행수 갑순이 여기 잠들다. 김진사 집안은 대대손손 번영했다. 후손들은 모두 갑순이를 기억하며 그의 가르침을 따랐다. 우리 조상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갑순이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고 용기를 얻는다. 겉모습으로 무시받았지만 지혜와 끈기로 모든 것을 이뤄낸 갑순이. 그는 진정한 승리자였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모든 편견을 깨뜨리고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 갔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피엔딩이 아니겠는가.